자, 그 다음 알아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여기 하이드로제닉이라는 말이 있죠. 찾았어요? 보이세요? 저 말의 뜻은? 바로 수소를 뜻하는 형용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는 전자가 하나뿐인이라는 뜻이에요. 전자가 몇 개요? 전자가 하나뿐인, 알겠죠? 자, 그래서 전자가 하나뿐인 원자다.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전자가 하나뿐인 이온이다. 바로 수소. 수소 원자 번호 몇 번이죠? 1번이죠. 그럼 전자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소 자체가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원자 번호 2번 원소 이름이 뭐죠? 힐륨이죠. 그럼 힐륨에는 전자가 몇 개가 있겠어요? 두 개가 있겠죠. 둘 중에 하나를 떼어내면 역시나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만 남겠죠? 그 다음 3번 원소 이름이 뭐예요? 리튬. 리튬은 얘를 2+로 만들면 또 전자가 몇 개가 남아요? 하나가 남죠. 그러면 더 안 해봐도 되겠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자 중 하나만 남기고 다 떼어낸 이온을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것에 대해서 그 원자 모델을 제시한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하나가 보어고요. 보어는 이 업적으로 또한 노벨상을 받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보어 모델 이전에 원자핵을 발견한 무슨 모델이 있었어요? 원자핵이 포함된 무슨 모델? 러더퍼드의 모델이 있었죠?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선 하나 알아둘 사실은 뭐냐면 전자는 가속 운동. 여러분 운동 중에 가속 운동이라는 거 알죠? 가속도가 생기는 거, 속도가 변하는 거. 가속 운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운동 에너지 일부가 빛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뭐 운동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도 됩니다.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역학적 에너지에 운동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는 건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전자가 가속 운동하면 그 운동 에너지 일부가 빛 에너지로 변환이 될까요? 바로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저게 전자의 속성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예를 들면은 전자 하나의 질량이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인가 뭐 그렇거든요. 왜 그럴까요? 모르죠. 그냥 그게 전자의 속성인 거죠. 그것처럼 이 또한 전자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엑스레이 발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녀석이 이제 뭐냐면은 고에너지로 운동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 벽을 두고 이 전자가 여기에 쾅 하고 충돌을 해버리면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벽과 충돌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운동 에너지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벽에 충돌했다. 당연히 가속 상황이겠어요? 등속 상황이겠어요? 벽에 충돌했다. 당연히 가속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때 사방팔방으로 빛 에너지가 사방팔방으로 이 뭐냐면은 생성이 되는데
이때 엑스레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중 엄밀하게는 연속 엑스레이라고 하는 건데 그 연속 엑스레이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운동 에너지를 가진 전자를 벽에 충돌시켜서 갑자기 가속시켜 가지고는 그 운동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연속 엑스레이가 있으면 불연속 그 엑스레이도 있겠죠? 네.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생성 원리가 조금 다릅니다. 알겠죠? 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 우선 엑스레이 중 연속 엑스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응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방사광입니다. 방사광이란 말 들어본 사람? 방사광이란 말 들어본 사람? 좋아. 그래요? 자,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극입니다. 여기 어떤 자유전자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극이 있습니다. 그럼 이놈의 전자가 짜잔 이렇게 가속되겠죠? 맞나요? 가속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충분히 멀면 가속을 심하게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멀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로 멀리 가속하냐면 수 킬로미터 정도 가속시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주 멀리 가속시킵니다. 그럼 얘가 여기 도달할 때쯤에는 속력이 어느 정도냐면 빛의 속력의 절반 정도 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지막지하게 강력하게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구멍을 뚫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서 쾅 할 게 아니라 쇽 하고 빠져나올 수 있겠죠? 맞아요? 쇽 하고 빠져나올 수 있겠죠? 이럴 때 얘가 빠져나올 길목에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장 트랙을 만듭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전자가 자기장 트랙 속에서 뭘 받을 수 있어요? 로렌츠 힘을 받을 수 있죠. 그럼 그 로렌츠 힘 때문에 쇽 빠져나오던 애가 여기서 어떻게 될 거다? 여기서 이압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장을 밑에 쫙 깔아두는 거예요. 뭐 자기장 위로 들어갈지 아래로 들어갈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장을 쫙 판에 깔면 거기서 전자가 움직일 때 로렌츠 힘을 받으면서 원운동 하는 거 알죠? 그 정도는 물리 시간에 배웠죠? 뭐 이거 내가 막 증명해주고 할 필요 없죠? 원운동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가 빛의 속도로 빠르게 원운동을 하면 원운동? 원운동은 여러분들이 물리학 시간에 배웠듯 가속이 등속이네. 등속이. 가속운동이겠죠. 그럼 얘가 놀랍게도 이 움직이는 접선 방향으로 빛을 방출합니다. 접선 방향으로 빛을 방출합니다. 접선 방향으로 빛을 방출합니다.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빛이 새어나오는 이 길목에다가 연구소를 하나씩 세팅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요 안에 들어가서 저 빛을 받아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자기장 트랙의 반지름 정도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실험 장치겠어요? 실험 단지가 되겠어요? 무지막지한 실험 단지가 되겠죠? 무슨 말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건설 비용 정도는 한 2조 정도가 듭니다. 그러니까 제작 비용이라고 안 하고요. 건설 비용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서 저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런 실험 장비를 통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현대과학에서는 중요한 장비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엄청 중요한 실험 단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실험 단지 방사광 발생 장치가 발생 장치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건설 비용 2조짜리 저걸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당연히 미국이겠죠? 미국. 알겠죠? 미국. 그 다음으로 많이 갖고 있는 나라. 그 다음으로 많이 갖고 있는 어디겠어요? 동원 어디겠어요? 소련이요. 이게 뭐의 상징이었다라는 거 알겠어요? 체제 경쟁.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체제 미국, 공산주의 체제 소련 사이에서 체제 경쟁의 하나의 지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련이 지금 러시아가 됐는데, 그래서 러시아에 이게 두 번째로 많아요. 그 다음 많은 게 중국이에요. 중국.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많은 게 유럽연합. 그래서 유럽은 한 국가가 이걸 짓는 게 아니고 유럽연합 전체가 돈을 모아서 지어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유럽 전체에도 이게 꽤 있어요. 그 다음 많은 게 일본. 일본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한 개 있습니다. 그게 포항공대입니다. 그래서 포항공대의 설립 이유는 방사광 발생 장치의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유지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대학입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닌데,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박태준이라는 분의 이제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한 대학이긴 하지만, 포항공과대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이 방사광 실험 단지를 운영하는, 알겠어요? 운영을 목표로 또 지어진 대학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잘하느냐? 내 실험실 선배님이 여기 소장님이라서 그래. 그리고 나는 이거 측정해 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여러 번 해봤죠. 그래서 일본에도 갔었고요. 일본에도 갔었고, 그 다음에 포항에도 갔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해봐서, 네, 그러니까 아는 겁니다. 그렇죠? 해봐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측정하는데 돈 얼마?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이 지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자, 이거를 지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투자비 2조.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거 한번 찍는데 막 100만 원. 무슨 말 알겠죠? 이 사업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공공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거라 이게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뭐냐면 당연히 공짜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해도요. 다만 뭘 해야 되겠어요? 예약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찍으려면 한 2년 전에 예약해야 됩니다. 스케줄이 다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년 전에 예약하면 2년 후에 그 시간대 가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거죠. 올해 실험을 위해서는 2년 전에 예약을 해놨어야 돼. 그러면 그 예약을 매년 해놓는 거야. 매년. 그래야 내가 찍고 싶은 날에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실험실에서 이거 한번 찍으려면 실험실에 난리 납니다. 이제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몇 명 찍어가지고 이제 교수가 이번에 너네 가라 하면은 선배들, 동료들 다 샘플 모아가지고 들고 가서 다 찍어주고. 네, 그래서 그때 일본 츠쿠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때 가서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자주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은 3교대로 찍어요. 3교대. 그래서 팀 3개를 나눠서 8시간씩 쉬지 않고 찍는 거예요. 8시간씩. 그래서 이 팀 하면 2팀 자고, 이 팀 하면 2팀 자고 이렇게. 그래서 기기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한번 딱 발사하고 나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밤낮이 없어요. 왜냐면 뭐 전자가 자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은 계속 나오니까 거기에 사람이 붙어서 찍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저 단지는 24시간 돌아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일본 사람, 뭐 전 세계 사람 다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정식으로 예약하면 외국인도 다 공짜예요. 다 공짜예요.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다. 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된다? 관건은 전자가 뭐하면 가속 운동하면 빛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일부가 빛 에너지로 변환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활용한 장비들이 있다. 자, 그러면 지우겠어. 이때 자, 여기 지운다.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에이.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일본 안 가도 포항 가도 잘 나와요. 잘 나오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았죠. 근데 이제 내가 이거 가서 찍을 때는 포항의 지반이 약간씩 변해가지고 이게 시그널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가서 찍었는데 요즘은 포항 그 지반이 다시 안정화가 돼서, 왜냐면 얘는 트랙이 10km 반경의 트랙이잖아요. 그럼 이 트랙이 이렇게 전자가 딱 지날 때 약간 만약에 트랙이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지진이 있다거나 아니면 약간 지반이 침하된다거나 하면은 이게 그 자기장 트랙이 약간 내려앉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자가 가다가 그 트랙 사이로 자기장 사이로 싹 지나가야 되는데 트랙이 약간 꺾이거나 하면 전자가 거기 벽이 부딪히면서 다른 데로 산란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원하는 시그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집안 전체에 대한 안정성이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건설 비용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 만들어졌을 때는 약간 집안의 그 안정성이 좀 떨어졌었는데 요즘은 충분히 안정화가 돼서 요즘은 포항에 가서도 쉽게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방사능 보유 국가입니다. 방사능 장비 보유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죠? 네, 전 세계 이거 보유하고 있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겁니다.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원운동하면 운동 에너지를 잃어요. 핵과 충돌하여 원자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자, 뭔 말이냐? 여기 원자핵이 있는데 그냥 러더포드는 원자핵을 발견한 것에 의의를 두고 그냥 전자는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돌고 지구 주변에 달이 돌듯 원자핵 주변에 그냥 여기 있는 전자가 단순 원운동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얘가 원운동을 하다가 이 상황이 그대로 연출되면서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쾅 하고 핵과 전자가 충돌해버리는 시나리오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운동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가속운동이라며요. 그러면 이 녀석이 움직이는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빛이 새어 나온다고요. 그럼 빛이 방출되면 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핵하고 전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핵하고 전자가 충돌하면서 중성자가 되어 소멸해버린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저렇게 돼, 저렇게 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 이 말은 러더포드의 모델이 제대로 된 거란 얘기야?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문제가 있겠지.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지.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요 보호의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모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보호의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모델의 가정. 자, 어떤 가정을 하느냐? 이런 가정을 합니다. 바로 러더포드 모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일, 역시나 보호 모델에서도 놀라웠게도 같은 가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가 원자핵 주변
원운동한다. 이건 동일합니다. 이건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원운동할까요? 놀랍게도 실제로는 모릅니다. 그걸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데 그 논리는 나중에 학교에서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겠어서 뭐 그런 논리가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 모델의 가성 두 번째는 전자의 원운동 궤도, 원운동 할 수 있다고 했죠.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전자의 원운동 궤도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자, 특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정해진다. 아무 원궤도나 뱅글뱅글 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허용된 궤도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특정이란 말은 허용된 원궤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궤도에서만 전자가 원운동을 할 수 있고 나머지 궤도에서는 전자가 원운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궤도 사이를 전자가 움직이면서 빛을 흡수 혹은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이런 말 들은 적 있죠? 그게 저 보호 모델에 의해서 허용된 궤도 사이에서 전자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각 궤도의 전자. 자, 여기서 각 궤도는 특정적으로 정해진 궤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 정해진 그 궤도의 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궤도의 전자는 특별히 정의된, 특별히 정해진 각 운동량을 갖습니다. 즉, 궤도만 허용되는 게 아니라 이 각 운동량 역시 허용된 값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정하느냐? 그러면 전자의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면서 빛을 방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디에서는? 그 허용된 궤도에서는. 궤도와 궤도가 바뀔 때만 빛 에너지가 출입하는 거고요. 허용된 궤도 안에서는 각 운동량이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정해지고 에너지 보존이 일어나서 빛 에너지가 방출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바로 러더포드의 모델의 중요한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러더포드 모델과 관련된 그 증명 과정이 있거든요. 증명 과정 물리 시간에 했죠? 물리 시간에 했을걸요 아마? 했을걸요? 동원은 안 했어요? 뭐라고? 그거 그냥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증명 과정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학교에서는 아직 시험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증명 과정이. 근데 많은 영재고 과학고에서는 이거 증명 과정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는 아직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안 할지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래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쨌건 하면 그때 또 외우죠. 알겠죠? 그러면 증명했다 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좋아. 자, 그러면 여기 줍니다. 해줄게요. 찍어줄게요. 또 하나 치고 되겠어요? 동훈이가 태권도 선수였다니.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여러분, 그거 그 태권도 선수에 별 느낌 없죠? 별 느낌 없죠? 내가 초등학교 때까지 태권도를 했었거든요. 꽤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했던 거라 잘하는 건 아닌데 그때 내가 있던 체육관에 선수 형들이 되게 많았어요. 선수 형들이. 그래가지고 재미로 그 형들이랑 이렇게 약속 대련을 한 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프로니까 이게 뭐 이렇게 스파링을 해도 실제 때리겠어요, 안 때리겠어요? 안 때려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발을 차가다가도 이렇게 딱 멈춰준다고요. 그런데 그 실제 선수들이랑 붙으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사실 한 대도 안 맞아요. 안 때리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선수들이랑 붙으면요.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여요. 진짜로. 진짜 딱 있다가 획 하면서 갑자기 없는데 사람 옆에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휙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이 탁 멈춰 이렇게. 그래서 하면 형이 막 웃고 막 헤헤 하면서 막 웃고 막 무슨 그렇게 한 1분 정도만 스파링을 하잖아요. 혼이 쏙 나와요. 혼이 나와 진짜. 그러니까는 왜 뭐 이렇게 복싱 시합 같은 거 보면 막 서로 막 치고 막 먹고 막 되게 애처롭게 싸우는 거 같잖아요. 근데 그게 당사자가 내가 되면 있잖아요. 인간 혼이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격투기 선수들이랑 이게 뭔가를 한다는 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격투기를 전공한 사람이랑 뭐 예를 들면 격투기라는 게 뭐 태권도도 있지만 이렇게 뭐 복싱도 있고 레슬링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 대련을 한다는 건 목숨 내놓고 해야 돼요. 진짜 무서워요, 정말로. 네, 그래서 얘가 그런 애라는 거 몰랐죠. 지금 알았어요. 도나 내가 하는 말 알죠? 무슨 의미인지. 저것도 빼는 거 봐라 저것도. 왜냐면 쟤는 진짜 더 선수들이랑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저 말하는 느낌을 쟤는 안다고. 그래서 근데 어렸을 때 그 선수 형들이랑 했을 때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도훈이가 그 상비군 선수였다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릴 때 생각이 나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험한 일이 있으면 도훈이 뒤에 숨으면 돼. 알겠죠? 험한 일 발생하면 도훈이 뒤에 숨어 있으면 돼. 그래, 자 됐다. 그 친구는 저런 친구로 사귀어야지. 알겠죠? 네. 뭐 배드민턴 잘하고 저런 친구는 필요 없어요. 팔씨름 잘하고 저런 친구는 별로 더 많이. 자 보자. 자, 미소 화난 거 아니에요? 미안해. 미소 미안해요. 화나. 그래. 승지야, 이따 신우 씨 한번 잡아줘요. 알겠어요? 딱 한번 해줘. 팔씨름 잡아줘. 알겠죠? 그래. 좋아. 그래. 민서, 승지한테 그 팔씨름 본때를 한번 보여줘요. 자, 보자.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내 교재에는 증명 과정이 있거든요. 보이시죠? 민서. 아니, 되죠. 자, 3.3에 보면 증명 과정 나오긴 하죠. 81페이지 찾았어요? 81페이지 한번 보시면 81페이지 81페이지 보시면 거기 3.3의 증명과정 있죠? 그래서 막 수식이 쭉 있잖아요. 이게 그 만약에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이 과정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증명과정은 사실 여러분 수학 문제 풀어봐서 알지만 길이 한 가지 뿐이에요. 다양해요. 뭔가를 수학 수리적으로 증명한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이 증명과정은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이 내가 써드린 이거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내가 써놓은 이 논리가 증명을 하는 최단 루트예요. 이 순서대로 가면 주변에 군더더기 없이
가장 빠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증명 과정을 한다고 하면 내 자료를 보시면 편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어쨌건 증명했다고 치고 최종 결과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한 장 넘기시면 마지막 6 해가지고는 그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어쨌건 시험은 어디서 나오니까 여기서만 나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수능에도 나옵니다. 수능에도 나올 정도니까 여러분들도 꼭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전자란 자,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 이압 했을 때 짜잔, 이 전자가 이런 식으로 특정하게 정해진 궤도 속에 있는 요 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저럴 때 저 전자의 뭘?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도 아니고 위치 에너지도 아니고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되느냐인데 그게 EN으로 표현됩니다. 이때 이 수식은 마이너스 HCR Z제곱 오버 N제곱 이런 꼴로 표현됩니다. 이런 꼴로 표현됩니다. 자, 증명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 앞에 요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명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여기 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n은 자연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연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른 책들에는 이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괄호 딱 하고 단 한 다음에 n은 1, 2, 3 이런 식으로 표기되고 있는 책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 HCR이라고 하는 이 부분 각각의 이름이 있긴 있어요. 자, H가 무슨 상수라고 했죠? 플랑크 상수, C는 광속, R은 리드베리 상수라고 하는데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차피 상수거든요. 그래서 그냥 통으로 다 상수 묶음이에요. 상수 묶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Z가 있는데 Z는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 아시죠?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1. 힐륨은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2죠. 그럼 힐륨을 가지고 이런 식의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을 만들었다면 이 자리에다가 2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리튬은 몇 번? 3 이렇게 넣으면 되고. 알겠죠? 근데 보통 누구만 나오겠어요? 보통 누구만? 수소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을 두긴 했지만 보통의 경우는 1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다르게 이제 관습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마이너스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 Z제곱의 N제곱 보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만큼이 상수 묶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상수면 실제 어떤 수치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플랑크 상수, 광속, 리드베리 상수라고 하는 정해진 값이 있기 때문에 다 넣고 계산하면 뭔가 숫자가 나오겠지. 실제로 계산하면 이 정도 값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 정도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외울 건 아닌데
수능 치는 애들은 다 외웁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맨날 나오거든요. 맨날 나오기 때문에 거의 외워버립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또 어떻게 바꾸기도 하냐면 마이너스 1312 kJ/mol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하면 요건데 이걸 1몰 기준으로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이 정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도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학생들 외우는 애들 많습니다.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요렇게도 수능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을 다른 표현으로는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데 얘를 이렇게 바꿔서도 수능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 치는 애들은 요거하고 요거 두 개는 필히 외웁니다. 맨날 나오거든요. 알겠죠? 알겠죠? 원 일렉트론 볼트의 정의가 뭐죠? 이걸 왜 묻냐면 요거를 요거를 줄을 일렉트론 볼트로 바꾸라라는 문제가 서울대 입시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 일렉트론 볼트의 정의가 뭐죠? 자, 뭐냐? 전자 한 개를 1볼트로 가속하는 에너지, 그걸 원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전자 몇 개? 전자 하나를 1볼트로 가속하는 에너지를 원 일렉트론 볼트라고 한다.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전자 한 개 전하량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민서야, 전자 하나 전하량 얼마? 전자 한 개가요? 전자 한 개. 전자 한 개 전하량. 우리가 전기화학도 했는데. 지금 도원이가 지금 사랑스러워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도원이가 지금 민서를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민서 그 사랑스러운 눈빛 느꼈죠? 네. 자, 전자 하나의 전하량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그래서 E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곱하기 볼트 그대로 쓴 거예요. 알겠죠? 이상 알겠죠? 뭐라고? 우선 이거 먼저 하고요. 전자 전하량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민서야? 그건 조금 이따 하고요. 민서 조금만 기다리자, 알겠죠? 자, 그래서 전자 전하량을 이렇게 바꾸고는 알겠죠? 그럼 이때 쿨롱 볼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네, 쿨롱 볼트를 다른 말로 줄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원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을 뜻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원 일렉트론 볼트를 1.602 10의 마이너스 19승 줄로 나눈 값은 그럼 뭐겠습니까? 1이겠죠. 같으니까요. 맞죠? 승재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에다가 곱하기 1
해도 등호는 성립하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곱하기 1 자리에다가 이걸 넣는 거예요. 그러면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 곱하기 1 일렉트론 볼트 나누기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이걸 계산한 게 13.6 일렉트론 볼트예요. 왜냐면 단위가 어떻게 될 테니까요. 줄 약분되고 일렉트론 볼트만 남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만큼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인사 알겠죠? 그래서 물리학에서 단위 변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킬로줄 퍼 몰은 뭐냐?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 있잖아요. 여기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그냥 곱한 거예요. 무슨 수라고 하죠?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죠. 아보가드로 수의 단위는? 몰의 역수죠.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18승 10의 23승 곱하면 꽤 공이 많아지죠. 공 좀 띄워버리려고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고 킬로를 곱해주는 거예요. 미사 알겠죠? 그럼 얘네들을 계산하면 이게 1312 킬로줄 퍼 몰이 됩니다. 계산기에 넣고 계산하시면 그대로 나와요. 단위가 킬로줄 퍼 몰. 미사 알겠죠?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 뭐 하냐 마냐를 떠나서 진짜 수능에 그 뭐냐면은 1등급 받는 애들이 이거 다 외워요. 전부 다 외워요. 그냥 맨날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좋아. 자, 그 다음. 자, 다 적었습니까? 자, 지운다. 다음 지운다. 지운다. 이야. 그래서 이 수식을 외웠다고 치고 자, 그 다음 해볼 건 3.5에 수소 원자 스펙트럼. 수소 원자 스펙트럼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 특정 궤도의 전자가 전이하면서 빛을 흡수 방출합니다. 자, 여기에 어떤 말이 하나가 있냐면 전이란 말이 있죠.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트랜지션이라고 씁니다. 자, 어떤 뜻이냐면 역학적 에너지 상태가 바뀔 때 전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수소원자 모델에서는 궤도가 변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궤도도 아무렇게나 궤도예요. 특별히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특별히 정해져 있는 그 궤도 사이의 변화가 일어날 때 전이가 되었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미소가사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첫 번째 1 방출 스펙트럼 을 한번 그 개념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출 스펙트럼. 자, 방출은 자, 이놈의 방출은 고에너지 궤도에서 저에너지 궤도로 전자 전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빛을 외부로 방출할 때 방출 스펙트럼이다 라는 말을 써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원자 핵이 있을 거고요. 핵에 가장 가깝고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궤도를 n이라는 자연수가 1일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n이 1일 때가 가장 안정한 궤도를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표현 본 적 있죠? 예전에 배운 적 있을 거고요. 그리고 n이 2일 때, n이 3일 때, 그리고 n이 4일 때, n이 5일 때, n이 6일 때, n이 무한대일 때. 왜냐? 자연수는 몇 개까지 있기 때문에. 자연수는 무한개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한계에 있는 그 자연수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전자전이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우선 첫 번째, 전자가 여기, 그러니까 사실은 전자는 모든 궤도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가 에너지를 잃고 가장 안정하다. 그럼 전자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굳이 뭐 말로 쓰자면 가장 안정. 그리고 여기가 가장 불안정. 그러면 전자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전자가 여기 있었다고 치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이업 해가지고 이리 왔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기서 이업 해가지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업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업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맞나요? 그래서 1이 아닌 다른 모든 궤도에 있던 전자가 1로 안정화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라이먼 시리즈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은 라이먼 계열 이렇게 부르는데 알겠죠? 근데 재밌게도 이 라이먼 시리즈에서는 항상 자외선이 방출됩니다. 알겠죠? 자외선이 방출됩니다.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따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네, 깜짝 놀랄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그러면 최종 상태가 항상 2 돼야 되느냐? 2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가 최종 상태라면 3에서 2가 될 수도 있겠죠. 4에서 1이 될 수도 있겠죠. 5에서 1이 될 수도 있고 6에서 1이 될 수도 있겠죠. 맞나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발머 시리즈라고 합니다. 이게 재밌게도 가시광선입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자외선과 가시광선 중 어디가 더 강력한 에너지입니까? 자외선이 파장이 더 짧고 진동수가 더 큰 강력한 에너지죠.
즉 주양자수 1이 이 n이 1이 될 때 에너지 차이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엄청 크기 때문에 더 고에너지에서 1로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출입이 되면서 자외선이 방출이 되는 거고요. 2만 돼도 자외선보다 약한 가시광선이 출입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발머 시리즈. 어디서 어디?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알겠죠? 저 4개를 꼭 기억해야 돼요. 4개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최종 상태가 3일 수 있겠죠? 그러면 4에서 3, 5에서 3, 6에서 3, 그리고 뭐 무한대에서 3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션 시리즈라고 합니다. 이때는 적외선이 방출됩니다. 알겠죠? 그 외에 뭐 푼트, 브라켓 다 있는데 뭐 외울 필요 없고요. 사실 시험에는 라임은 아닌 발머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방출 혹은 흡수 스펙트럼을 조금 양쪽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한번 해볼까? 거기 연습 문제 3번 보세요. 연습 문제 3? 연습 문제 3? 연습 문제 3? 이런 타입의 문제가 연습 문제 3번 같은 타입의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그래서 그 연습 문제 3번 한번 보시면 거기 평가원 모의고사니까 뭐 수능 기출이라는 얘기죠. 수능 치는 애들도 이 정도 문제는 푼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거기 연습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볼 텐데 자,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봅니다. 알겠죠? 시작! 연습 문제 3 이거 해봅니다. 자, 칠판 지울게요. 자, 여기 다 그렸죠? 도훈, 시영 잘 보고 있죠? 보고 있죠? 그러면 내가 저거 그리는 동안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훈이와 시영은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자, 그 내가 얘기하고 있는 문제 풀어요. 동훈아 잠깐만. 요거 풀고 있어. 내 칠판 지우고 그릴게. 그리고 풀어. 오케이.